한자를 내딛는 순간부터 심장이 미치도록 뛰었던 남성이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오만했던 그는 한국의 번개 같은 속도와 따뜻함에 눈물이 번졌다는데요. 공항에서, 병원에서, 거리에서 그는 숨조차 쉬기 버거워했고 그런 대한민국에 압도당해 걸음조차 걷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때 의심받았던 나라, 철저한 질서, 흔들림 없는 시스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까지 품은 나라, 그리고 한 사람을 지키는 힘, 공동체를 끌어올리는 저력,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 세계가 주목하지 못했던 그 강인함.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에 보여주며 그 존재감을 드러낸 유례없는 국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에단 밀러입니다. 올해 45이고 미국 시애틀에서 살아왔어요.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지만 몇 해 전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한 결정이었죠. 교육이라는 게 점점 숫자 노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험 점수, 대학 입시, 경쟁 등 아이들보다 시스템이 먼저였고 저 같은 사람은 점점 설 자리를 잃더군요. 그리하여 조기 퇴직을 선택한 후 지금은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간은 많아졌고 그 시간 대부분은 제 아들 루카스와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루카스는 올해 13살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저는 지금까지도 아들의 존재 자체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제 아들이지만 루카스는 성실하고 참 조용한 아이입니다.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걸 어려워하지만 그 마음속엔 누구보다 따뜻함이 있어요. 어느 날 루카스가 한국에 있는 국제중학교의 장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여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사람도 모두 낯선 나라에 어린아이를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눈이 반짝였고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것을 차마 거부하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13살 아들과 단둘이 한국 서울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교육에 대해선 다소 냉소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말이죠. 저는 늘 공부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고 그게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사로 일할 때도 저는 아이들에게 정답보단 질문을 던져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제가 믿어온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들을 위해 왔을 뿐인데 한국 선생님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루카스의 입학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런 행사에 크게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었죠. 솔직히 미국에서는 입학식이 그리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그냥 새 학기 시작이구나 하는 정도죠. 그런데 한국의 입학식은 제가 알던 그 입학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들과 평소처럼 아침 8시에 맞춰 집을 나섰어요. 학교는 생각보다 가까웠고 시간도 넉넉하다 싶었죠. 그런데 교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어요.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었고 아이들도 군인처럼 반듯한 교복에 단정한 머리, 똑같은 표정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애들 입학식이야? 군대 훈련소에 온 줄 알았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순간 군 입대 현장에라도 온 줄 알았어요.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다들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데 저랑 루카스는 그 틈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뭐라 물어보기도 어렵고 분위기는 너무 엄숙하고 참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게 인사 시간이 됐을 때는 더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부터 담임 교사까지 전부 차렷 자세로 서서 절도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동시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그때 본능적으로 제 아들 루카스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제 소매를 잡더니 이렇게 말을 했죠. 아빠 여기 좀 무서워. 한국은 다 이런 거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무리하게 큰 도전을 안긴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문화 차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숨 막힐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미친 건가? 이건 학교가 아니라 군대잖아. 저 어린 아이들에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하나의 의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은 왜 이렇게 빡셀까? 왜 이렇게 엄한 거지? 입학식의 충격을 간신히 소화하고 나서도 매일매일이 저에겐 작은 문화 쇼크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사불란하게 줄 맞춰 등교하는 모습과 교복의 단추 하나,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 규칙을 지키려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엄청난 에너지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게 고작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루카스가 학교에 다닌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번역 작업을 하면서 맥주 한 캔을 따려던 참이었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 미국 기준으로 이제야 겨우 하루가 끝나는구나 싶은 시간이고 아주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려 쳐다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처음엔 스팸일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02로 시작하는 번호였고 그건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대충 신경을 껐다가 혹시 무슨 긴급한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들려온 건 다소 긴장된 그러나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다급한 영어였죠. 미스터 밀러? 저는 루카스 담임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루카스한테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가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루카스가 수업 중에 조금 울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밤 10시에 전화해서 할 말인가 싶었죠. 네? 이런 걸 왜 한밤중에 말하시죠? 그냥 애인 줄 알았어요.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고 놀랐잖아요. 그렇게 저는 말을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 박자 느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선생님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이 힘들어하면 저는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달랐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다음날 메일로 짧게 통보가 오거나 심한 경우 일주일 후 상담 일정이 잡힙니다. 아이가 수업 중에 울었다고 그것도 밤늦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걱정을 전하는 선생님은 본 적이 없었어요. 수화기를 든 채 저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심인 건가? 그날 밤 저는 도통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맥주도 작업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루카스 방 앞에 가만히 앉아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문 너머에서 제 아들은 어느새 낯선 땅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아들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려 애쓰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이 시작되고 루카스는 점점 학교에 적응해 갔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루카스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 돌릴 틈이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복을 입고 줄 맞춰 등교하고 수업을 듣고 끝나자마자 또 보충 수업, 과외와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9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또 숙제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책상 앞에 앉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책상 옆에 앉아 피곤한 얼굴로 문제집을 넘기는 루카스의 모습은 제가 아는 13살의 모습이 아니었죠. 하루는 루카스가 숙제하다가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미어졌어요. 세상에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잠들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조퇴를 신청했어요. 학교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루카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아빠 저 이렇게 학교 빠져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웃으며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너의 날이야. 그렇게 저와 아들은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강,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돗자리를 펴고 루카스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루카스, 아빠는 네가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걸린다. 학교도 중요하지만 네 인생을 살아야지.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고 행복해야 해. 제 말에 루카스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저는 아이가 혹시 울까봐 조심스레 등을 토닥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나 한국 수학 너무 재밌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한국 수학이 무섭고 가혹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은 그 속에서 재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전하는 걸 즐기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이 단순히 강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 작은 아이를 통해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한국은 정말 뭐지? 한국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그 다름 속에서 스스로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어요. 루카스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 눈동자에서 긴장이 보였고 본인도 모르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묵묵히 해냈어요. 아빠 이번엔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 그렇게 말하던 밤 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제 아들의 노력이 보상받기를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루카스의 성적은 반에서 거의 최하위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가방만 질질 끌며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무심하게 던져진 성적표는 수치로 아이를 판단해버리는 냉정한 종이 한 장 같았어요. 그날 밤 루카스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방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녔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시스템은 아이의 노력을 몰라주는 거야. 내가 여길 선택한 게 잘못이었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루카스보다 먼저 학교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교무실을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았어요. 말문을 열기도 전에 선생님은 제 앞에 조심스레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죠. 흰 편지지 위에 또박또박 손글씨로 써 내려간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미스터 밀러, 루카스는 포기하기엔 너무 귀한 아이입니다. 그 말에서 어떤 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루카스를 그저 학생 한 명이 아니라 함께 키워야 할 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편지에는 루카스의 수업 태도, 친구들에 대한 배려와 질문할 때의 눈빛, 그리고 선생님이 느낀 루카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죠. 오히려 제가 쌓아온 방어벽, 한국 교육에 대한 불신과 시스템에 대한 냉소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받고 나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루카스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아이는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은 늘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었죠. 어느 날 루카스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레 방 문을 열어본 순간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곧장 이불을 걷어 올렸고 루카스는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반 친구들이 나 왕따 시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루카스는 간신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다고 놀림을 받았고 점심시간에 혼자 남겨진 적도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아팠던 건 아이들이 넌 어차피 금방 돌아갈 거잖아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속이 끓어올랐어요. 아버지로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예약도 없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무실 문을 열고 선생님 앞에 앉자마자 영어로 쏟아냈습니다. 제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을 요구합니다. 선생님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밀러 씨.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쯤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집단 문화가 강한 곳에서 외국인 학생 문제를 이렇게 대놓고 받아들이리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무실에 가서 마주한 상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며칠 뒤 선생님은 저와 루카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학생과 그 부모를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작은 회의실에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 한 부부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직접 사과하는 일이 드물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나서는 일은 더더욱 없다고 들었기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에 꼭 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밀러. 한국에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함께 아이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의 표현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카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웠는데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가 아빠한테 믿고 말해줘서 아빠가 힘낼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라는 건 아이가 울 때 같이 울고 아이가 두려워할 때 가장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루카스는 신기하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겨우 숨 쉬듯 버티듯 보였는데 어느새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손을 들고 질문하고 틈만 나면 친구들과 모여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루카스는 집에서도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공부방을 열었어요. 화상 카메라를 켜놓고 각각 문제를 풀며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모습은 예전의 루카스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 길을 찾고 있구나.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 발표회가 열린다고 하셨죠. 학부모는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고 했고 제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굳이 오지 않아도 돼. 괜찮아.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조용히 날짜를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교실 뒤쪽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준비한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는 과학 실험을 설명했고 누구는 역사 인물을 소개했어요. 그러다 제 아들 루카스의 차례가 왔습니다. 키보다 커 보이는 발표 자료를 껴안고 앞으로 나온 아들의 모습이 괜히 뭉클했죠. 루카스는 잠깐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고 큰 소리로 제목을 읽었습니다.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저는 순간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가슴 한쪽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이어 영어로 천천히 발표를 이어갔어요.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게 두려웠어요. 언어도 이해할 수 없었고 친구들도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말해줬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아빠는 매일 밤 제 곁에 앉아 함께 한국어 단어를 외워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계속 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가끔 실수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저 자신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루카스는 저를 찾아 교실 뒤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내 눈이 마주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아이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스스로 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주는 것은 정말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 그 어떤 상장보다 어떤 칭찬보다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스, 네가 내 아들이란 게 아빠도 정말 자랑스럽다.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고 루카스는 학기말을 맞이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던 날 저희 둘 다 얼어붙은 표정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말 행사에서 루카스가 우등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을 받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이름을 불리고 상장까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선생님께서 마지막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조용한 상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겨울빛이 흐릿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쑥스러운 마음으로 웃으며 감사를 전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이 나라 교육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듯 제 말을 듣고 계셨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억압이라 생각했는데 한국은 사랑이었네요. 선생님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어요. 그리고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사랑이니까 더 엄하게 합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을 자유와 억압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 함께 버티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들이 전부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루카스 이야기를 하셨어요. 루카스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건 성적이나 상보다 훨씬 귀한 성장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 마지막으로 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단순히 학교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집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한 번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루카스를 믿고 끝까지 함께하자.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한국에서 저도 아들도 참 많은 깨우침을 얻다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루카스와 저는 한국에서 보낸 1년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며칠 전부터 말이 부쩍 줄었죠. 짐을 싸면서도 학용품 하나,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우리 부자를 바꿔놓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작은 교실, 학교 담벼락, 매일 아침 마주하던 친구들 얼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는 우리를 위해 작은 작별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루카스의 친구들이 직접 만든 카드와 선생님이 손수 준비하신 작은 선물, 그리고 한국식으로 준비한 조촐한 간식 파티까지 감동적이었죠. 이내 교장 선생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우리 학교의 가족입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저희들은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가족처럼 품어졌다는 그 사실이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모두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참 아쉽구나. 이제 정말 한국에 정이 들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너무 아쉬웠는데 그게 아쉽다는 감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중요한 것을 뒤에 두고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귀국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공부를 가르친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함께 사는 법을 나와 아들에게 알려준 참 고맙고 대단한 나라였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공부란 성적표 하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또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 내미는 용기도 배웠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공동체 정신과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들은 학생을 성과로 보지 않았어요. 실패하는 순간에도 함께 울어주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괜찮다며 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믿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이 정신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 가치는 세상의 어느 교육 시스템보다 강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에 돌아와 한국 교육 모델을 알리는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연장에서 또 신문 지면에서 교육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의 성적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함께 걷는 교육을 꼭 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그리고 그 학교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루카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소심하고 조용했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의견을 내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리더가 되어가고 있죠.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아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던 아이였죠. 질문을 해도 모르겠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분명한 자기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발표 시간에도 예전에는 발표를 피하려 했던 아이가 자진해서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심이 되어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적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성적보다 더 기쁜 변화가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믿는 아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성적도 훌륭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성장이 대견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 용기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참 웃긴 것은 한평생 미국에서 살다 고작 1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온 것인데 미국으로 돌아온 저희 부자는 처음 며칠 동안 낯설었어요. 한국에서의 치열하고도 따뜻했던 나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상 곳곳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루카스는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났고 누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책가방을 챙기고 시간 맞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내는 학생이었죠. 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정말 숨이 막히도록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조용한 친구에게는 자기가 먼저 손을 내미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빠, 친구를 혼자 두는 건 한국에서는 예의가 아니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주최한 부모 초청 수업 참관 날에 루카스가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루카스는 팀을 이끌어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변화를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루카스는 성장했고 저 또한 아버지로서 다시 태어났어요. 한국은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강연장이나 블로그에서 만나는 모든 미국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하곤 해요. 공부만 가르친다고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과 헌신이 함께할 때 비로소 아이는 세상과 맞설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범이 바로 한국 교육 속에 있다고 말이죠. 한국에 다녀온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행을 망설였다면 지금의 우리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인생을 바꿔준 나라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준 대단한 곳이라고 말이죠. 한국의 교육은 때로는 힘들고 치열하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부모인 저까지도 변하게 만들었죠. 저는 지금도 종종 아들과 함께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또 한국 가자. 루카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언제든 다시 가야지. 한국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잖아. 한국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싶어요. 지금 이 행복을, 이 성장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깊이 외치고 싶습니다. 한국, 당신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군 심리 상담가였던 미국 여성에게 한국행 발령이 떨어졌고 이내 차라리 군대를 떠나겠다며 국방부 참모장 앞에서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단 3일 만에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미군 심리상담가인 사만다라고 합니다. 전 미국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군 심리상담가와 관련된 직책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군 임상심리학자와 행동건강 전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주요 임무인 군 임산심리학자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상담을 통해 그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죠. 또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의 치료를 도와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 외에도 위기 개입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인의 복귀 및 재적응을 지원하죠. 행동 건강 전문가는 그들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적 평가를 하여 치료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저희들은 매우 큰 존재입니다. 군인은 전쟁, 전투 등의 위험한 임무 수행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들의 안전과 생명은 자신도 보장해 줄 수 없죠. 그렇다 보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들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항시 도와야 하죠. 사소하게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고 엄격한 군 생활을 견디는 것에서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들과 상담을 통해 불안, 우울, 분노 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죠. 실제로 이런 케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라 심리 상담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뿐 아니라 군 가족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군 생활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또한 갑작스레 소중한 가족을 잃을 경우에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늘 함께 합니다. 제가 일반 심리상담가가 아닌 미군 심리상담가를 택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었어요. 전 정말 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사라고 하면 그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늘 강인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도 군인이기 전에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심지어 그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삶이 아닌 어느 한순간에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충격적인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늘 나라를 지키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지. 그런 군인들의 정신 케어가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통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숙연해지곤 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 군인에 있어 굉장히 높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곤 하죠. 그들이 대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영웅으로 여기며 실제로 그들을 마주하면 박수를 보내는 문화가 있기도 해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미군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군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 보니 퇴역 군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많은 퇴역 군인의 정신 건강 문제, 홈리스 문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참전 용사에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현역 군인들도 다 알기에 사전에 미리 스트레스를 받고 막역한 미래를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심리를 모두 케어하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죠. 전 이런 제 직업이 좋았고 저로 인해 도움을 받았다며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꼈어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 생활적인 면에서도 전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그래프는 큰 굴곡 없이 늘 수평선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그래프가 한순간에 바닥을 찍어버리는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레이스가 이번에 한국으로 발령받게 되었어. 그곳에서도 지금처럼 멋진 상담사로 지낼 수 있을 거라 장담하거든. 후보에 에밀리도 있었는데 내가 그레이스를 아주 적극 추천했어.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상부에서는 제게 좋은 기회라며 한국 발령을 통보했지만 이 통보는 전혀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 갑작스레 한국 발령이라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발령이라고요? 제가요? 전 한국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데 여기 남고 싶은데 왜 제가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적어도 저랑 상담 한 번쯤은 하고 결정해 주실 수 있던 거 아닌가요? 전 아주 강하게 상부에 항의를 했지만 상부에서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상부의 입장은 오직 제게 더 좋은 기회를 준 것이라며 제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알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최근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발령 요청이 폭증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이었죠. 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제가 한국으로 발령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들 저와는 별개의 일이었고 전 결코 한국으로 발령받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든 막고 싶어서 결국 큰 사고까지 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 참모장을 찾아가 그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어요. 당사자인 저 그레이스가 원치도 않는 한국 발령을 마치 상부에서 기회라도 주는 듯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직위를 이용한 무언의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한국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이곳에서 지금껏 제가 꾸리고 지내온 것들을 지키며 지내고 싶어요. 한국 발령이 확정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취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태껏 몸 담아온 곳을 두고 제가 왜 낯선 한국에 가야 합니까? 당사자가 원치도 않는데 이건 절 내쫓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참모장 앞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자 모두 사색이 된 채 저를 말렸습니다. 국방부 참모장은 미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군사 지도자로 대통령 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 역할을 하는 높은 직책이죠. 실질적으로 국방부 참모장이라는 직책은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국방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참모 관련 직책 총책임자라 할 수 있어요. 모두가 그 앞에서 찍소리를 못하는데 제가 무작정 찾아가서 그것도 항의를 했으니 사색이 될 법도 했습니다. 제 말에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던 국방부 참모장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레이스,
때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걸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지금 그레이스의 태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와 울고 보채는 꼴과 같아요. 한국 발령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한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다면 본인의 자유를 찾아 이곳을 떠나면 됩니다. 제 앞에 와서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하죠. 그레이스의 한국 발령은 확정된 사안임을 통보합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나 단호한 그의 말에 저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말들이 전부 수치스럽지만 맞는 말이기도 했죠. 저 역시 이성을 잃고 무작정 찾아가 추태를 부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더는 말하지 않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추태를 벌이다니 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이성을 잃고 그런 추태를 부렸을까? 내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 이런 나한테 누가 상담을 받으려 하겠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도 한국 발령에 대한 거부감과 따라오는 불안감의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동료들은 제 속도 모르는지 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레이스, 참모장한테까지 가서 왜 소란을 피운 거야 도대체? 한국 발령까지 내려준 건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준 거잖아. 정말 그게 싫어서 그걸 피하고 싶어서 항의를 한 거야. 나는 기회를 주지도 않아서 못 가는 건데 그렇게 좋은 기회를 두고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야? 모두 그레이스 네가 부러워서 난리도 아니야. 그래 그레이스, 한국 발령이 왜 그렇게 싫은 거야? 다들 어떻게든 한국으로 넘어가려고 안달인데 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는 거잖아. 심지어 자체적으로 발령까지 내려줬으니 상부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레이스 네가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정말 다들 똑같은 반응이라니까? 다들 제게 한국 발령에 대한 부러움을 표했고 전 그런 그들이 저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싫다면 싫은 거지? 이유가 꼭 있어야 해?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 아니 말하고 싶지도 않아. 한국으로 발령 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난 싫다고. 한국이라는 곳도 싫고 거기서 일해야 하는 것도 난 싫다고. 여기 남아있고 싶은데 방법이 없대. 상부 명령을 어기지 말라는데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모두가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에 있어서 근거도 없고 타당한 이유도 없다는 것은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 아픈 상처까지 끄집어내면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히 꺼내기도 어려운 제 상처가 그들의 안주거리로 변질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제가 한국 가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이유는 엄연히 있었습니다. 단순히 타국을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전 한국이라서 가기 싫었던 거였죠. 한국을 혐오하게 된 개인적인 제 이유는 바로 제 전부였던 레이첼 때문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제 소중한 대학 친구였고 제가 숨만 쉬고 있어도 어떤 기분 상태인지 알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였어요. 함께 과제를 하고 학교를 다니며 저희들의 멋진 미래를 꿈꿨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며 사는 이것들 전부 원래는 레이첼과 함께 해야 했던 미래였죠. 저희 가족들도 레이첼네 가족들도 저희를 가족처럼 챙겨줄 정도로 각별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레이첼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거의 매일을 항상 붙어 있던 레이첼이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눈물이 났죠. 하염없이 우는 저를 보며 레이첼은 그랬어요. 그레이스, 나 어차피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 알잖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멋지게 돌아올 테니까 울지 말고 있어. 우리 전화 자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 꼭 한국으로 놀러 와. 우리 같이 한국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즐겨보자. 한국은 재밌는 일이 정말 많은 곳이니까 흥미로울 거야. 난 그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데 그레이스 네가 이렇게 울고 힘들어하면 내가 마음 편히 갈 수가 없잖아. 알겠어 레이첼. 꼭 조심하고 우리 연락 자주 할 수 있는 거 맞지? 내가 꼭 한국으로 놀러 갈게. 너 보러 꼭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야 해. 알겠지? 그렇게 레이첼은 한국 교환학생으로 떠났습니다. 늘 레이첼과 함께 하던 일상의 레이첼이 사라지니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제 삶의 전부였죠. 레이첼과는 약속처럼 매일같이 통화를 했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도 보여주고 함께 연락을 할 정도로 레이첼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으로 여행을 갈 준비를 조금씩 했지만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야 해서 시간을 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 한국 가는 건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그러던 2022년 어느 날 한국에 대참사가 났다며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 한국이라는 말만 듣고 레이첼 걱정의 곧장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를 보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정말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레이첼에게 받지 않는 전화를 수백 통을 했지만 제 전부인 레이첼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한순간에 한국의 이태원 참사로 제 전부를 잃은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접근을 할 수도 없어서 답답함의 진실을 알아보려 곧장 저는 한국으로 날아갔죠. 그러나 제가 마주한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심지어 전 유가족도 아닌 친구라는 신분이라 레이첼에 대한 어떠한 것도 개입을 할 수 없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레이첼의 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어요. 그레이스 충분히 했어. 네가 여기서 더 힘들어하고 나서면서 네 삶을 내려놓으면 레이첼이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거야. 이제 그만하고 네 삶에 집중하도록 하자. 우리가 레이첼 잘 보내줄 테니 그레이스 넌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자. 고맙다. 레이첼의 끝을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해줘서. 이렇게 레이첼을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2022년에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진상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이지 외국인은 뒷전인 것 같다고요. 레이첼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애가 아니잖아요. 전 도저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레이첼의 가족들은 저를 진정시키고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지만 전부를 잃었다는 생각에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모든 증오와 경멸, 혐오의 감정이 생겨났어요. 이게 다 한국의 거지 같은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제대로 수습만 했어도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겠어? 심지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잖아. 불쌍한 레이첼. 도대체 레이첼이 무슨 죄야? 레이첼의 시신을 겨우 미국으로 송환하는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시금 좌절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며 여러 단계의 절차와 서류 작업이 필요했죠. 사망 신고 및 행정 절차, 시신 처리 및 방부 처리, 각종 서류 준비, 항공 운송 절차 혹은 유골 송환 등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야 레이첼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상황에 말도 안 통하는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저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밟아야 했죠. 이 과정에서 관료적 무관심에 저는 상처를 받았고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안전 불감증과 사고 대응 체계에 아주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언급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게도 아픈 사건이라 제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않았던 얘기지만 한국은 분명 부족함의 경지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이렇다 보니 전 한국의 K-팝, K-드라마, 영화 등 세계적으로 이슈여도 의식적으로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길을 걷다 한국 노래가 나오면 귀를 틀어 막아버리거나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전 한국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죠. 이런 비극적 사건과 연결된 제 개인적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 극복할 의지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둘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한국을 가야 한다니 제게 차라리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라는 게 더 편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발령을 앞두고 날짜는 야속하게도 흘러가고 점점 한국으로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전 짐조차 싸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지냈던 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담실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는 많은 여군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진짜 깨끗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깨끗한 곳은 없었거든요. 뭐랄까 여성 친화적 환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안정성은 진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밤 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한 곳은 한국밖에 없을걸요? 한국은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외국인에게 차별 대우 없이 대해주고 챙겨주는 곳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동료들은 절대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라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증언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죠. 심지어 일관성 있는 말들만 나오니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겪어보면 절대 지금의 감정과 다른 감정이 생길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와요.
끝까지 제게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며 긍정적인 말을 쏟아냈고 전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슬렸기에 경계의 눈으로 날카롭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경계를 하던 제가 처음으로 놀란 것은 바로 한국의 효율적인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어요. 이렇게 입국 심사가 빠른 국가는 처음 봤죠. 심지어 자동화 시스템이라 간편했고 관광객에게 아주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친절하면서 이렇게 빠른 처리를 한다니 놀라웠죠. 심지어 친절하다고 해서 입국 심사를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순간에는 딱 엄격하게 아주 철저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증오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죠. 공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시스템적으로 잘 해놨을 수 있지. 또 직원들이야 똑똑한 사람들만 있을 테니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 수도 있지. 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겪을수록 한국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늦게 도착해 밤늦게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가야 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도 아주 친절하셨죠. 짐을 다 들어주시고 호텔에 도착해서도 짐을 내려주셨고 호텔 직원분이 제 짐을 옮겨주시는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도 영어 소통이 원활한 편이라 막힘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죠. 한국이 궁금하기도 하고 출출하기도 해서 편의점을 가려 살짝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 새벽 시간에도 한국의 거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죠. 동료들이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고 했던 그 말이 이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전하게 먹을 것도 사들고 호텔에 와서 쉬는데 그 짧은 시간 겪어본 한국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전 워낙에 트라우마가 크고 불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기 좋게 꾸며둔 이 완벽한 한국의 모습 뒤에는 분명 어둠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겪은 것들은 딱 보여지기 식에 불과하겠지. 난 절대 한국의 연극에 속지 않을 거야. 불신이 가득했던 저는 한국을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심리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시설은 미국보다 더 좋아서 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여군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점점 여군들과 관계가 좋아지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한국 정부가 문제지 일부 한국인들의 문제는 아니잖아. 내가 저들이랑 잘 지낸다고 해서 한국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건 없어.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저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음을 비워내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미국에서 발령 나온 미 여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저보다 먼저 한국에서 지냈으니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살짝 물어본 제 질문에 젠 밀러 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와서 좋았던 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안전하다 보니까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 외출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여성 전용 택시도 있고 안심 귀가 서비스도 있어요. 이런 서비스로 시민들이나 여성들 안전을 한 번 더 지켜주기도 하죠. 사실 제일 좋은 건 모든 게 24시간 가능하다는 거요. 편의점도 식당도 클럽도 다 24시간이고 배달도 그렇고 편의상 한국은 정말 살기 편하긴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젠 밀러 하사의 동료도 덧붙여 말을 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늘 조심하면서 지냈거든요. 실제로 집 근처에서 총기 난사로 사망자도 나왔었고 언제 갑자기 누가 무기를 꺼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한국은 딱 자유랑 안전 그리고 편의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 저는 많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적대심 그리고 심리적 방어벽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실제로 제가 직접 서울을 다녀보고 퇴근 후 심야에 맥주 한 잔을 마시러 가봐도 늘 안전했습니다. 그 흔한 다툼과 시비도 한국은 거의 보기 드물었죠. 귀찮은 날에는 배달앱을 이용해 배달을 시켜도 종류도 많고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고 총알 배송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급히 화장실이 가고 싶어 공중 화장실을 가도 깨끗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없고 흡연 부스가 별도로 있으니 담배꽁초가 뒹굴지도 담배 연기가 거리에 흩날리지도 않았어요. 또 어딜 가도 한국인들은 친절했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해도 그들은 거부감 없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줬고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인 제게 선뜻 도움을 주고 쿨하게 떠나는 모습이었죠. 한국에 대한 이 감정들의 혼란을 겪던 중 전 정말 우연히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발견했어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멍해졌죠. 한국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추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아보니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했죠. 심지어 그곳에서 전 한국인 자원봉사자인 김윤혜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윤혜 씨를 통해 사고 이후 안전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고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노력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사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고 112 신고 대응 시스템도 강화를 했어요. 이 외에도 이태원 참사 방지법, 대규모 인파 관리 조례를 신설하는 법 개정도 했죠. 유가족들에게는 장례비 및 생계지원 위로금, 유가족 취업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했고 그 외에도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도 해줬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죠. 저 또한 그날 그 현장에 있던 생존자인데 아직도 너무 끔찍하고 아파서 이렇게 자원봉사하면서 마음을 비우곤 해요. 사연을 들어보니 감히 뭐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날 그 현장에서는 한국인만 구하려 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다 똑같이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서로 죽으림을 다했어요. 실제로 제 눈앞에서는 외국인을 구하다 희생한 한국인도 있었고요. 은혜 씨의 말을 듣고 전 그동안에 제가 편견을 가졌던 이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레이첼을 잃은 그 슬픔의 탓을 한국에 돌리고 원망하느라 제대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마음에 굳게 쳐져 있던 방어벽은 점점 허물기 시작했고 많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제게 은혜 씨는 고맙게도 한국에 대한 안전함을 보여주고 싶다며 다양한 시스템과 문화를 경험시켜줬어요. 한국에 대한 증오감이 있을 수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의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오해도 풀어드리고 싶고 앞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은혜 씨와 함께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여성 안심 벨이 있어 위급시 벨을 누르면 즉시 현장으로 보안요원과 경찰이 출동해 보호를 해준다는 것도 알았죠. 또 경찰서에 여성 안심 귀갓길 동행 서비스가 있어서 너무 늦은 시간이나 혼자 가기 무서운 날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함께 집 앞까지 동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편의점 안심 서비스도 있고 각종 지하 주차장에도 SOS벨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보다 곳곳에 CCTV가 있기에 증거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디서든 찍힐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런 한국의 시스템을 알수록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인 미국보다 훨씬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말이죠. 은혜 씨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 현장과 시민주도 안전문화 캠페인에도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국 사회가 수많은 비극을 딛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전 다 볼 수 있었죠. 전 은혜 씨에게 충분히 감사를 표하고 돌아와 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이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곁을 지켜주던 몇몇의 동창생들과 어렵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을 만나 함께 레이첼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당황했을 텐데 이렇게 레이첼 추모 시간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간 레이첼을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을 끝으로 가슴에 묻고 보내주려고 해요. 레이첼이 그렇게 가고 저희들도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이후 추모하러 몇 번 왔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오니 정말 좋네요. 레이첼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꼭 놀자고 레이첼이 그랬었잖아요. 드디어 모였네요, 모두가. 그렇게 레이첼의 추모를 끝으로 전 정말 가슴에 묻고 시원하게 레이첼을 보내줬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증오의 감정도 깨끗하게 씻어냈죠. 적어도 한국은 대참사가 있었으나 그 이후 안전 문화 개선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거든요. 제가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나니 한국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들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싫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제대로 알아버렸죠. 결국 한국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미국으로 복귀를 앞둔 시점에 전 상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 한국 근무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근무까지 연장하고 전 한국에 남아 있어요. 현재 저는 한국과 미국의 재난심리 대응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은 어디서든 갑자기 벌어질 수 있지만 그걸 예방하고 또 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전 한국을 증오하는 그 마음을 끝내고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비교 삼아 미국의 시스템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미국 도시계획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 24시간 안전한 도시, 설계,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 등 함께 계획하며 조금 더 발전된 미국의 모습을 기대 중에 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 미국 도시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합동 프로젝트이기에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있죠. 한때 개인적 트라우마로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전 그것을 뛰어넘고 사회적 변화의 주체가 되는 한 일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상호 발전의 긍정적 순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안전하고 희망적인 결과가 곧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답니다. 곧 레이첼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는데 걱정 많으신 양가 부모님께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곳이라고 그래서 더 있을 거라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픈 시간을 다시금 모두 함께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고의 결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국가이죠. 이걸 아직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을 경험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려요. 항상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